2년 후에 세후 목표 수익률을 300에서 500% 정도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인구수는 20만 이상 도시,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좋다. 2022년에는 네. 좀 어떤 지역이? 지방 도시들을 그냥 지역만 말씀을 해드리면 네. 오늘 책은 바로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입니다. 저는 저자님 얼굴이 지금 보이지만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가고 있을 텐데 네. 이 저자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 보면 좀 약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 네. 자, 이번 책이 나는 1,000만 원 아파트 산다인데 일단 요것만 질문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 바로 시작할게요.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여전히 있다는 건가요? 네, 아직 여전히 전국에는 많이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이라면 혹시 어느 정도 지역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전국에 저는 보통 20만 이상 도시들을 주로 네. 위주로 보는데요.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정말 전국에 아직도 제가 책에도 실어드렸지만 네. 많은 도시들에 1,0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상황별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사실 투자 전략이 좀 다르잖아요. 결국에 뭐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네. 다주택자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무주택자인데 네. 만약에 투자금 아니면 보유 자금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부동산을 정말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다라고 네. 하시면 타이밍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저는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울 수도권이면 특히 더 그렇고 네. 지방의 광역시 이상 도시들이면 네. 타이밍을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빨리 실거주의 안정성을 찾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본인이 이제 보유주택을 가지시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면 네. 저는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갭 투자라는 뜻인 건가요? 예, 그쵸.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아니면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 예, 다른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은 있지만 내가 꼭 살 집에 모든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는 집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더 좋은 지역에 이제 그거를 갭으로 사두거나 아니면 다른 분양권으로 사둔거나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분리하는 전략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1주택자는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있거든요. 네. 이 전략이 좋은 점은 뭐냐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현재 시점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가장 우수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탔을 때 내 실거주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고 내 보유 주택의 이제 금액이 올라가면서 네.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나아지는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나아지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 네.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는 다주택 전략들은 2년에서 4년 사이에 이제 매도를 하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2년에서 4년 사이에 계속 현금 흐름이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에 조금 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시적 2주택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네. 다주택으로 가는 전략이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다주택 있다 이신 분들은 다주택자들은 고민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부세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취득세 이슈도 있고 양도세 이슈도 있으니까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네. 일단 먼저 종부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종부세에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네. 명의를 공동 명의로 분산하시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먼저 하신다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개인 명의가 만약에 꽉 차셨다, 가구당 명의가 꽉 차셨다 그러면 아직도 저는 법인 투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플러스 법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주택으로만 갖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이제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텔로 너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세금 측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하실 때는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쓰이는지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이 실투자금,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얼마나 필요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갭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갭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의 기본 이제 원리는 내가 산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2억이고 전세 금액이 1억 9천이면 내 돈은 1,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맨 처음에는 계약금인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리면 네. 일단 2억의 집을 매수할 때 계약금 10%인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전세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세를 맞춰가지고 1억 9천에 만약에 전세를 맞췄어요. 그러면 저는 매도인한테 일단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전세를 맞춘 다음에 그 전세금을 다시 매도인한테 드립니다. 그쵸. 그런데 1억 9천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2억에 매수를 했으니까 1억 8천. 1억 8천만 드리면 되고 그럼 1억 9천의 전세금 중에 1,000만 원은 다시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다시 1,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총 저의 투자금은 1,000만 원이 되는 이게 이제 갭 투자인데 네. 딱 이만큼만 있으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중에 거의 가장 높은 가격대가 1억 8천 정도거든요. 네. 1억 8천짜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1억 8천짜리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매수 복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세 복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랑 법무사비 기타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1억 8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주택이 인테리어가 필요한 집이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리 비용이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타 비용을 한 4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금액, 갭 가격 플러스 기타 비용 한 4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실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주택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 얘기해 주셨으면 투자금에 따른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제가 섹션을 네. 1,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 그 다음에 1억 이상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오. 일단 1,000만 원 이하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많지 않겠죠. 네, 부동산에서는 사실 지방 갭 투자 말고는 현재는 되게 어렵고요. 1,000만 원 이하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중소도시의 1급지는 조금 어렵고 2, 3급지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급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면 2, 3급지에는 정말 좋은 아파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소액이라고 해서 이 정도 돈은 잃어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1,000만 원 이하의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선택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 2, 3급지에 좋은 똘똘한 아이를 갭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똘똘한 아이를 투자할 수 있어요. 지방에서도 1급지 정도는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럼 갭 투자를 하실 거면 지방의 똘똘한 아이 1급지를 네. 갭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이 채널이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저는 경매 쪽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경매가 왜 1,000만 원 이하로 어렵냐면 일단 입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입찰보증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가 된다면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도 빌라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경매의 장점은 일단 살 때부터 싸게 사는 사죠. 거기 때문에 싸게 사죠. 경매를 좀 깊이 공부를 한다면 네. 경매 쪽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지방 갭 투자 중에 1급지 똘똘한 아이거나 아니면 경매 쪽으로 깊이 공부를 해보시는 방향이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1억이 있다면 선택지가 좀 많아져요. 광역시로 가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1억 이하니까 지방에서는 웬만한 좋은 물건을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1차부터 7차 필터링을 다 거쳐서 네. 가장 좋은 아이를 1억 이내에서 네. 똘똘 뭉쳐서 매수를
하던가 네.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지역을 2개로 나눠서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 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로는 요즘에는 지방 분양권이 조금 힘든데 네. 1억 이하면은 지방 분양권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양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네. 지방에 그리고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이상이 있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고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1억 이상이 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방법 그리고 상급지로 바로 갈아타지 만약에 못한다면 먼저 갭으로 매수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이상이 있으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1억 이상이 있고 조금 지금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저는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상급지에 먼저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내가 눈이 조금 덜 좋아도 네, 맞습니다. 금액이 낮을수록 내 눈이 좋지 않으면 굉장한 리스크가 맞아요. 발생할 수 있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들면 김작가 TV 채널이 사실 젊은 분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훨씬 많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는데 아, 진짜요? 저도 몰랐는데 네네. 재테크 채널에서 가장 연령대가 높은 채널인 줄 알아요. 아, 진짜요? 시청자 몰랐어요. 왜냐면 전 네. 당연히 이제 네네. 2030, 40이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네네. 아, 40, 몰랐어요. 50이, 50이 특히 많이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다른 경쟁 채널들에 비해서 아, 높다고 하시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유튜브 측에 직접 말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 네. 그러면 어쨌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 전에 이걸로 얼마 벌 수 있는지 네. 대충 좀 알아야지 네,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펌프질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제 목표 수익률을 좀 공개를 하면 네네.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2년 후에 세후 목표 수익률을 300에서 500% 정도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이거를 아까 제가 이제 공시가 1억 이하인 그 1.8억 주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1.8억, 그러니까 1억 8천짜리 주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네. 저는 2년 뒤에 최소 2억 2천에는 팔아야 300%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에는 매수할 수 있는 집을 공부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수 타이밍은 2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2년 뒤에 매도할 것을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보다 안 나오는 주택들에 투자해도 괜찮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300에서 500%는 가지고 갈 수 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번에 1년에 뭐 몇 억씩 벌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부동산 신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조급해지고 맞아. 이게 겨우 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게 과연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텐데 하죠. 저는 투자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가면 네. 결국에 이기는 사람은 꾸준히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이 이긴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수익률도 연수익률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건 매년 그렇게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몇 억을 버는 투자보다는 네.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서 이제 다시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사실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건데 네. 이제 사실 재테크에서만 인터뷰 채널이 이제 몇 개 있는 거지만 인터뷰 채널로 치면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저보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되게 아마득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5만일 때 뭐 20만, 40만, 60만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 내가 부동산으로 뭐 지금 몇천 버는데 남들은 몇 억씩 벌고 있으면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 맞아요. 근데 내가 꾸준히 해나가 보면 맞아요. 내가 어느 순간 그 분들보다 훨씬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내가 계속 해 나간다면 올 수 있다. 맞아요. 진짜 너무 내가 공감해요. 꾸준히 해 나가는 만큼 그 사람들은 꾸준히 안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천천히 좀 한다면 좀 네.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줄 7차 필터링 단계. 네. 자, 요 7단계만 거치면 저평가된 아파트가 보인다. 자, 네. 뭔가요? 이게 좀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제 책에서도 핵심 내용이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차부터 7차 필터링 과정만 제대로 거치면 앞으로 얼마를 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7차 필터링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필터링은 인구 세대수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인구 세대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 수도권 투자는 아니고 지방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방으로 눈을 돌린 이유가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각 지방마다 다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저도 그 말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은 떨어지고 뭐 지방이 오르면 서울 수도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이클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오르는 지역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분석한 게 이 7차 필터링 과정이고, 네. 그 첫 번째가 인구 세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세대수는 네. 예전에는 제가 50만 이상 도시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50만 이상 도시들이 안정성이 있긴 한데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50만 이상 도시들은 3급지까지 다 너무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20만 이상 도시면 투자할 만하다. 기본 수요가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기본 수요라는 건 뭐냐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확 들어가면 기본 수요가 없으면 그 지역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거든요. 그런데 20만 정도 이상이 되는 도시들은 네. 어느 정도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갔다가 빠지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붙으면서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구수는 20만 이상 도시,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좋다. 보통은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그쵸. 서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원주라든지 이런 데들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도 탄탄하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도시들이니까 그런 도시들이 좋다. 그런데 만약 1차 필터링에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인구수가 좀 작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구수는 줄어들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20만 기준인 거죠? 세대수는 꼭 20만이 아니고요. 세대수는 뭐 몇 세대 이상으로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네.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원주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강원도 원주라는 곳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구 세대수가 이렇게 나오고 인구수가 변화 추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34만 4천에서 34만 9천, 35만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인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좋은 도시를 뜻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구수가 늘어나면 보통 세대수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도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늘어나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경북의 구미라는 도시를 보면, 구미, 공단도 많이 빠져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원래 42만 2천까지 갔던 인구가 지금 41만 3천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세대수는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가구 단위가 세대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일단 집을 매수하는 단위가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빠지더라도 세대수가 아직까지 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 지역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10년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지역들은 2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동안 인구수 때문에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이유가 이제 2차 필터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인구수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어쨌든 인구수와 세대수가 좀 증가하는 쪽에 보자.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수요와 공급인데요.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식보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볼 때 수요를 생각하는 거는, 수요로 보는 거는 미분양 수치,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이 두 개로 수요를 계산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급을 볼 때는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 이렇게 두 개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들이 다 사이트들에 명확히 나와 있어서 앞으로 2년에서 정확하게는 2년 반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사이트로 보여드리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고,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혹시 회사는 지인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당황했어요. 네. 나이 먹어서. 아닙니다. 일단 여기 수요 입주 탭을 보시면 입주 물량 공급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강원도 원주를 봤으니까 강원도 원주를 한번 볼게요. 강원도 원주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강원도 원주에 앞으로 향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거에 공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초보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가격이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없을 때는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공급만 보면 안 되고 수요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까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1년에서 마이너스 2년, 그러니까 원주로 따지면 19년, 선선 진입을 한다 그러면 18년 정도에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이때 18년, 19년에도 20년, 21년 물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20년, 21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가격이 오를 거야 하고 19년, 18년에 미리 들어가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아이를 먼저 선점해 놓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저 투자자들은 어떻게 먼저 알고 저렇게 저 지역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지? 라고 하는 비밀이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이 입주 물량 데이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을 보시면 공급을 볼 수 있고 인허가 물량은 사실 다른 사이트에서 인허가 물량을 계산하셔서 보면 되는데 인허가 물량은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 한 4년, 5년 뒤에 물량을 체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의 인허가 물량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강원도의 인허가 물량 얼마, 전북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도의 수치를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 수치라 인허가 물량이 보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는 입주 물량 데이터만 봐도 부동산에서 공급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24년 데이터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이걸로 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입주량은 계속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잖아요. 수요량은 2K에서 왜 계속 일직선이 있는 거예요? 똑같다 생각한다는 뜻인 건가요? 이 평균 수요량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인구수 곱하기 0.5로 계산을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수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요성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 놓는데 이게 수요라는 게 사실 되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되게 복잡해요. 인구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초보 단계라면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이 빨간색 선보다 공급이 많으면 일단 공급이 많다. 이 정도 수준에 있거나 이거보다 공급이 적으면 공급이 적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심층적으로 알려면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만 이해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공급 물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볼 때는 미분양을 보시면 돼요.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인데 청약 경쟁률보다는 저는 미분양 수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강원도 원주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원주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2010년도부터는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미분양이 감소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미분양이 감소하는 건 뭐냐면 미분양이 낮다라는 건 일단 사람들이 그 주택을 분양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받은 이유는 그 주택이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라고 생각해서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그럼 그때 상황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거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미분양이 현재 많다면. 그런데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미분양된 주택을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미분양된 주택을 왜 살까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고 수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즉 반대로 말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2010년부터 아마 13, 14까지는 가격이 계속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원주는. 그런데 미분양이 터져 있는 특히 2018, 19 이때는 가격이 빠졌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터져 있다는 건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고 미분양이 터졌다는 거는 너무 공급이 많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18년, 19년에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아마 20년 초에 원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이 미분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분양이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만큼 원주의 가격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이 시기에. 정확하게. 그리고 현재는 미분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주의 가격이 빠질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아까 입주 물량을 봤을 때 22, 23, 24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원주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거는 22, 23, 24의 원주의 미분양이 터질지 안 터질지만 예측하면 사실 원주의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 모습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 설명 가격 이거 보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좋네요. 겁니다. 사람들 여기 홈페이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네. 미분양 관련해서는 램군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네. 거고, 예전에 집사라는 사이트에서 자세히 이제 표현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지인이 워낙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집사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나 뭐 아실, 뭐 호갱노노를 보시면 미분양 수치를 다 보실 수가 자,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아주 명쾌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매매 전세 지수를 네. 보는 건데요. 매매 전세 지수는 아실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실 사이트에 여기 네. 부동산 빅데이터에 가격 변동 탭을 보시면 네. 아까 강원도 원주를 보고 있었으니까 강원도 원주를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3차 필터링 과정인데, 일단 2차 필터링부터 3차 필터링이 조금 연결되는 과정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10년부터 13년 이때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죠. 매매 네네. 지수가 파란색이 매매 지수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인데 네.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오른 이유를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때 뭐였죠? 미분양이 미분양. 감소하니까. 근데 미분양. 한번 볼까요? 10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네. 12년까지. 네. 미분양을 다시 보시면 10년부터 12년까지 줄어들어. 미분양이 확 주니까 이때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어.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갑자기 지금 이때 2020년 5월, 6월이죠. 네. 이때부터 매매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전세 네. 지수가 맞아요. 이때 오른 이유도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줄어들어. 네. 네.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분양과 매매 전세 지수만 보더라도 네. 그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아. 이거고, 중요한 건 3차 필터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아파트를 살 때,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대비 싸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싸게 사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가격이 싼 아파트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 가격이 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른데 그 지역이 완전 고점일 때 사는 게 가장 비싸게 사는 거고, 가장 사이클이 저점에 있을 때 사는 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게 3차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원주라는 지역은 2017년 말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20년 중반 정도 됐을 때 하락을 멈추고 이때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원주가 이때 제일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때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라면 네. 여기서 그 미래의 원주가 오를지 떨어질지 너가 어떻게 지금 예측할 수 있니? 뒷 그래프를 없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니? 이렇게 네. 보는데, 저는 어떻게 예측하냐면, 일단 지금 전세 지수가 먼저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시작하고 네.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이때 내려가잖아요. 2020년 2월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한 무릎 정도 되는 타이밍인데, 네네. 이때보다 사실 매매 지수는 좀 더 내려가거든요, 보통. 네, 네. 그런데 전세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앞으로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세 지수는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기 시작했고 네.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프죠. 네네. 근데 아직도 매매 지수는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이 타이밍에 들어갔으면 이 상승분을 지금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하락장이 오는 지역들은 보통은 전세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먼저 횡보하고 상승을 하고, 네. 그러면 그 뒤에 매매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가고 역전을 해버리거든요. 야, 이분 부동산을 주식 차트처럼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재밌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분석을 하더라도 가장 저점, 그 지역이 가장 저점인 시기에 네. 절대 가격이 가장 싼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모든 지역이 그렇다 했으니까 네. 한번 검증용으로 다른 지역 한 군데만 보면 더 다른 지역을 한 번 더 네, 봐드릴게요. 보면 좋을 것 아까 같은데요. 구미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네. 전혀 다른 지역인 구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도가 다르죠. 네, 구미도 한번 미분양부터 한번 보면 경북의 구미거든요. 경북 구미. 네. 경북 구미의 미분양이 아까 여기도 이제 10년부터 14년까지 정확히 이렇게 미분양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네.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10년부터 14년 이때까지 정확히
그 날짜까지 올라갔네. 정확히 올라가죠. 네. 그 뒤에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진 이유는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했기 터지니까. 때문이에요. 네. 미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걸 네. 쏘아 보시고 이게 터진 거고. 네. 그럼 좀 19년부터 줄어드는데? 네, 19년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현재 구미의 매매 지수는 다시 정확히 20년 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때도 역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요.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내려가는 이 시점, 19년 4월, 5월 이 시점이 가장 좋았던 타이밍인 거죠, 구미는. 그 다음에 먼저 전세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매매 지수가 바로 따라서 올라가고 역전해버리는 그래프. 하락장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만 분석하더라도 네.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3차 필터링 과정인 거예요. 지금 전세 지수가 네. 지금 횡보를 하다가 좀 올라가는 때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저 때가 제일 안전한 타이밍이에요. 사실 이때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그쵸, 들어가는 그쵸. 타이밍인 거고 네. 조금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전세를 먼저 보고 한 요 정도 20년 8월, 9월 이때 들어가도 네. 사실은 상승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네. 더 쌀 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수라는 거여서 네. 지수는 뭐냐면 그 지역의 가격을 평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역의 가격을 평균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상급지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하급지 아파트들이 아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거거든요. 왼쪽 편에 요때 사는 게 더 나을 수 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저점이다. 맞습니다. 이때는 이미 1급지는 꿈틀꿈틀하거나 이미 올라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지역의 실제 임장을 가보시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미 네, 그걸 살려고 미리 하고 가니까. 있을 테니까. 네, 미리 가니까.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 많이 좀 벌고 싶은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때 들어가는 게 야, 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야, 이 영상 조회수 잘 나오겠는데. 감사합니다. 야, 이 설명이 너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네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번째 제일 중요하다. 지역 간 비교 평가가 이제 네 번째예요. 네. 제가 아까 3차 필터링에서는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고 4차 필터링은 상대 가격을 싸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상대 가격이 싸다라는 건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가치가 비슷한 지역들은 전국에 있거든요. 음. 그럼 그 전국에서 가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배틀을 붙이는 거예요. 수우파처럼. 네. 배틀을 붙여서 그 아파트들끼리 현재 누가 더 싼지 그걸 비교해서 싼 아파트를 고르는 필터링이 4차 필터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4차 필터링을 하기까지는 사실 임장도 많이 필요하고 손품도 네.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아파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제가 예시로 자주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대전의 아파트가 일단 대구의 아파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대구의 이제 지금 대장은 좀 바뀌었지만 제 고향입니다. 대구의 대장 아파트는 예전에는 버머 SK뷰라는 수성구의 아파트가 대장이었거든요. 이제 버머 SK뷰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남기고 지울게요. 이렇게 있는데 네. 버머 SK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랑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가 대전에 크로바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로바라는 아파트는 가격이 전혀 안 오르다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네. 오른 이유가 뭐냐면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네. 크로바라는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과거에는 가격이 이렇게 똑같았었잖아요. 네네네. 2009년부터 거의 2014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는데 오히려 크로바가 조금 높았었는데 네. 갑자기 먼저 이렇게 수성구의 아파트가 먼저 치고 올라간 올라가니까 거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엔 따라 붙어서 지금은 같은 그래프에서 만나 있는 거거든요. 같은 가격대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국에는 2016, 17년도에 크로바 같은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숨어 있다. 이 크로바가 올라간 이유는 크로바가 있는 주변 서구 둔산동의 입지 가치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크로바가 그 당시에 가격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가치에 맞춰서 현재 가치를 찾은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국에 숨어있는 이 16년, 17년도의 크로바 같은 아파트를 찾는 거고 네. 아직도 너무나 많이 이런 아파트들이 숨어 있다. 네. 1,0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자, 네. 또 다섯 번째 뭔가요? 다섯- 흥미진진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4차 필터링까지는 네. 어떤 지역이 오를지에 대해서 향후 오를 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4차 필터링까지만 정확히 하면 사실 어떤 아파트를 사도 네.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아요. 2, 3년 동안은.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금이 적을수록 옥석을 가리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그 옥석을 가리는 눈은 그 지역에서 아무 아파트나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5차 필터링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를 필터링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호갱노노 사이트를 많이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원주 아까 봤었으니까 원주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원주에서 우리가 원주를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주에서는 어떤 동네가 제일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호갱노노는 지도 기반이어서 참 보기가 편한데 여기 보시면 동네별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무실동이 4억, 반곡동이 3.7억. 그다음에 비싼 데가 뭐 여기 단계동 2.2억, 그다음에 이쪽 뭐 혁신도시 쪽 가보면 이쪽이 이제 뭐 3.6억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비싸면 좋은 아파트다. 왜냐하면 가격이 모든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실동, 방곡동 이쪽이 1, 2급지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호갱노노의 분위지도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럼 분위지도라는 탭을 이렇게 네. 눌러보면 네. 그 지역에서 가격대가 높은 순서부터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줘요.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회색.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무실동이 이쪽이었고 방곡동이 이쪽이었어요. 그럼 보라색이 많을수록 비싼 아파트니까 비싼 지역이니까 아, 이 지역이 제일 좋구나. 원주에서는. 그리고 이 지역이 좋구나.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가장 비싼 데부터 싼 지역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원주에서도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무실동부터 노란색이 많은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회색이 많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오르면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게 일단 가격으로 그 지역의 급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지를 판단한 다음에 가격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까지 예측하는 단계가 네. 일단 오차 필터링인 거죠. 네. 여기까지 오차 필터링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제 6차도 궁금해요. 네. 6차 필터링은 이렇게 가격이 높은 동네가 일단 좋은 동네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정말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6차 필터링이에요. 그런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 네. 지방에는 사실 서울 수도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거든요. 네. 그렇죠. 직주 근접은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핵심 일자리가 내 집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이 핵심 일자리까지 가는 교통이 잘 뚫려 있거나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네. 지방은 조금 달라요. 지방은 왜냐면 어디나 차 타고 30분 정도면 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소도시는 지하철도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그렇게 큰 입지 요소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할까? 저는 학군이랑 상권 두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학군은 학원가랑 선호중학교가 있는 위치를 봐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은 선호 상권이 있고 비선호 상권이 없는 이런 상권을 보거든요. 먼저 학원가를 먼저 보면 그럼 원주에서 이 동네가 제일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 학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근데 학원가가 호갱노노 탭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학원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가가 제일 크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차 필터링을 먼저 하는 이유는 가격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정말 좋은 동네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가 6차 필터링이거든요. 그럼 그 동네에 학원가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여기 무실동이 1급지 후보였는데 네. 학원가도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기는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 좋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장을 가서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반곡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작잖아요. 없죠. 그러면 학원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지역은 아니라 다만 입지 요소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필터링이 뭐 상권도 여기가 괜찮은 상권이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선호 중학교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실동은 점수를 한 번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계속 필터링을 해나가는 그 다음 이제 상권도 봐야 되네? 네, 상권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상권은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원주의 무실동이면 좋은 상권과 나쁜 상권을 구분하면 되거든요. 상권은 또 카카오맵으로 보시네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상권이 나오는데 네. 여기 상권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전체 모든 상권을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유흥 상권도 들어가 있고 술집, 뭐 옷집, 그 다음에 뭐 병원, 약국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권이 크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상권 중에서도 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 병원역, 다음에 뭐 공원, 그 다음에 뭐 은행. 그다음에 마트 이런 것들은 내 집 근처에 있으면 좋잖아요. 흔히 말하는 양지. 네, 그런 건데 만약에 제 집 근처에 뭐 단란주점, 뭐 안마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멀었으면 좋겠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고 그걸 카카오맵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맵이 조금 보기 편해서 저는 이걸로 보는데 주변 탭에 보시면 병원, 약국이 나오고
전체를 클릭해 보시면 네. 무실동에 이만큼 병원 약국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 공원도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도 있고 뭐 다이소도 있고 이러면 좋은 상권이고 네. 여기 은행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검색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필터링을 해나가는 거고 안 좋은 상권이면 이제 모텔촌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 여기 이제 모텔 같은 게 있는지 그럼 이 근처에 모텔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긴 더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필터링을 해나가면서 네. 진짜 이 동네에서 무실동이 1급지가 맞는지 그 다음 동네가 2급지가 맞는지를 순서대로 다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임장을 가는 거죠. 여기서는 무실동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일단 무실동이랑 방곡동이 원주에서는 1급지 후보고요. 네. 사실 대장 아파트는 원주에서는 여기 이제 더샵 센트럴 1, 2, 3, 4단지가 생겨서 네. 이쪽이 대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급지와 대장 아파트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서 이게 좀 무실동이랑 다른 동이랑 좀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급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실동이 가장 좋은 동네이긴 하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7차는 뭔가요? 7차 필터링은 되게 간단한 툴로 내 투자금에 맞는 단지를 찾는 건데 네. 아무리 좋은 지역이고 아무리 네. 좋은 단지여도 내가 투자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호갱노노의 필터링 탭에 보면 네. 보시면 여기 갭 가격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갭 가격을 보시면 제 투자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여기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네. 5천만 원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다 이렇게 표시가 네. 됩니다. 그러면 6차 필터링까지 다 끝내고 나서 네. 실제로 내 투자금에 들어오는 단지들을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실주공 3단지에 뭐 15평이 들어온다. 4단지에 33평이 들어온다. 네. 이러면 이 단지들을 다 메모해놓고 좋은 지역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임장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진짜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7차 필터링인 거죠. 야, 요 7단계만 해도 내가 임장을 엄한 곳에 안 가는 것들 엄청 많이 줄여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내 지금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 네.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설명이 되게 쉬워서 명쾌하고.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사실 유튜브에 출연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라서 네. 살짝 걱정했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해지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런 거를 이제 네. 기준으로 해서 네.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네. 그럼 서울 집값은 네. 향후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걸 비슷하게 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서울 집값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걸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서울이 언제부터 다시 올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 집값. 2014년인가요? 네. 거의 비슷한데 네. 이걸 제가 아까 봤을 때 하락장이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네. 매수 시점이 언젠지 이 그래프를 보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매매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서울 전세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매매지수가 전세지수를 뚫고 내려가는 타이밍은 네. 2013년 3월이었어요.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대장 아파트는 꿈틀꿈틀 거리는 거고 이때 뚫고 조금 더 내려가지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 이때 만약에 샀으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는 조금 늦게 한 2013년 말, 14년 초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여쭤보신 건 서울이 지금 괜찮은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전국의 네. 대장은 또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 향후 1, 2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제가 완전한 전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네. 다시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그래프는 사실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는 없고요. 개인적인 예측을 좀 해보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으면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사실 조금 미리 하락을 했었어야 맞는 건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사실 전세 가격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슈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정책하고 심리인데 네. 정책하고 심리 측면에서 지금보다 개선되거나 이럴 확률이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 그런 이슈 차원에서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럼 비싸다고 여기서 떨어질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저는 당분간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과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해서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이면 매수를 해도 좋지만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네. 향후에 조금 조정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왔을 때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네. 저는 서울 수도권장은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5차 필터링이 이제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6차 필터링이 학군과 뭐 상권이었잖아요. 네.
이게 5차, 6차를 합쳐가지고 네.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이 대장 중에서 대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왜 강남이 대장인지 같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걸 통해서도 이제 체크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강남구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일단 가격을 먼저 볼게요. 갭 가격을 지우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딜까? 네, 이제 우리 이제 모른다 네, 생각하고. 모른다 생각하고 보시면 네. 딱 봐도 강남구가 15.7억, 서초구가 13.7억. 네. 물론 과천이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아파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비싸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용산구, 송파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보이는 네. 거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마용성도 이제 머포구가 여기 있고, 뭐 마용성 이런데 평균 가격은 이제 용산구가 많이 네. 높은 걸로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걸로만 봐도 어디가 제일 비싼 데고 흐름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게 대략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분위지도 기능을 켜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가장 비싼 보라색부터 주황색, 노란색, 회색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와, 오르는 거고. 저기 다 모여있네. 네. 그 다음에 주황색이 많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인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분위지도 탭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격 흐름이 어느 정도 어디로 갈지가 이제 예측이 되는 강남에 거고. 있거나 강북에 있으면 한강을 끼고 있어야 되네. 네, 맞습니다. 이쪽이 가장 이제 비싼 동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강남에서 그러면, 물론 강남은 다 좋지만, 강남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를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면, 아까 6차 필터링을 저희가 봤을 때, 네. 근데 사실 강남은 꼭 학군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네. 일단 학원가가 어디 되어 있는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학원가라고 보시면, 왜 안 나오지? 네, 지금 잠깐 인터넷이, 네, 여기 보시면 823개, 여기가 대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가도 몰려 있고, 네. 그 다음에 학원가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이제 선호중학교가 이제 아시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아시를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강남인데, 네. 여기 보이시죠? 아까 이제 학원가가 몰려 있었던 여기였고, 네. 학업 성취도 점수가 95, 94, 94, 90, 막 이렇게 다 돼 있는 수치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건데, 좋은 거구나. 90이 넘는 중학교가 전국에 많지 않은데, 여기는 다 90이 넘으니까, 네,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학원가도 엄청 크고, 공부 잘하는 중학교도 모여 있으면 학군에서는 거의 베스트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는 교통도 이제 뭐 2호선, 9호선도 다 지나다니고, 그다음에 상권도 워낙 좋고, 백화점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은 뭐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네. 큰 병원도 있고, 너무나 좋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인 거죠. 그래서 서울은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서울도 이 툴로 똑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강남이 최고 입지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씁쓸하네요. 우린 강남이 없어서. 네. 오늘 또 지방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있잖아요. 지방이 인구수도 좀 감소하고 일자리 부족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지방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지금쯤 올랐어도 나중에 다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네. 많은데.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고, 네. 저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시장이 상승도 짧고 상승의 세기도 약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방이 아예 안 오를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 네.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있고 올라가고 있는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도시도 있고 상승에 한 3, 4년 차가 된 도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이클들을 이용할 줄만 안다면 계속 오를 수 있는 도시에 투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 도시를 투자할 때 평생 갖고 갈 아파트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2년에서 4년 정도 투자를 해서 그걸 매도한 금액으로 더 큰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A라는 지역에서 만약에 2년 정도를 투자했다가 네. 불어난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도시에 또 투자를 하면 되니까 네.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지역은 계속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지방 도시들이 사이클이 다른 이유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 도시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만 분석을 잘해도 네. 계속 오르는 지역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수요 생각합니다. 공급만. 네. 그럼 지방 언제 팔아야 돼요? 매도하는 시점은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2년에서 4년을 저는 봅니다. 2년에서 4년을 보는 이유는 네. 2년이 지나야 일반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보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네. 2년 후에 보통 매도하는 전략을 썼었는데,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4년을 들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4년, 5년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을 하는 거죠. 2년은 일단 들고 있고 2년 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매도 가격에 도달을 했다면 과감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매도 가격에 도달을 안 했다. 그러면 4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있을 때 네. 2년에서 4년 딱딱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네. 그 사이에 껴있는 상태로 매도를 하더라도 가격을 좀 낮춰서 매도를 하면 충분히 매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좋다. 네. 저는 뭐 많은 비교 평가 주셨는데 네. 전혀 다른 지역을 비교 평가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비교 평가가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 이제 네. 필터링의 가장 핵심 과정이 다른 지역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네. 매도 시점도 계산하고 적정 가격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과연 구미와 포항 그리고 뭐 구미와 거제, 구미와 군산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같은 지역이 아닌데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심리인데 네. 예를 들면 대구 분들은 네. 아파트를 다 자가로 매수하고 싶어 하고 부산 분들은 다 세를 살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그건 아닐 다 거잖아요. 똑같죠. 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할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면. 네,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라면 이게 뭐 민족성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면 네. 저는 어차피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는 네. 대구나 부산이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를 결정하는 건 그 지역에 지금 집값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결정이 될 텐데 그 지역에 지금 집값이 싼지 비싼지는 보통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지역은 현재 가격이 쌀 확률이 높은 거고 만약에 다른 지역은 공급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값이 비싸지면 네. 똑같은 입지 가치를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대구와 대전의 아파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호재예요, 호재. 네. 근데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이랑 좀 다르게 호재라는 게 특별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더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GTX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하철 노선들이 생기면 입지 가치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입지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금액대가 올라가니까 이게 과거에는 똑같은 입지 가치였는데 현재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 도시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KTX 역사가 생긴다던가 네네. 아니면 대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돼가지고 네. 아예 입지 가치가 좋아진다라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방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냥 입지 가치가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별다른 이슈 없이. 네. 그럼 계속 가격 이슈가 있는 건 수요와 공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눌려 있는 도시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도시만 나뉠 뿐이죠. 그럼 그 도시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 비교를 붙이면 결국에는 나중에 수급이 눌려 있던 도시가 가치에 맞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네. 세 번째는 정책인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다 전국이 다 동일한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어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선정하냐 안 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인 지역이 가격 차이가 일시적으로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주가 막 올라가다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니까 갑자기 가격 상승세가 확 꺾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규제 지역을 지정해서 갑자기 가격이 좀 꺾이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청주랑 부산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상승세의 기울기가 조금 꺾인 것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규제 이슈만 또 해소가 되면 네. 가치에 맞게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이유로 만약에 입지 가치가 비슷하다면 네. 지방 도시들은 서로 비교군을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교 평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저자님 내신 책 제목이 나는 1,000만 원으로 이제 아파트 산다잖아요. 네. 아무래도 1,000만 원 금액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뜻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보다는.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 더 오르지 않는 거냐. 네. 지방을 굳이 해야 될까. 네. 이런 거 어떻게 좀 답변 주실까요? 저는 만약에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서울 수도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지금까지도 올랐고 네. 앞으로도 더 오를 확률이 있다. 네. 그런데 향후 1, 2년을 봤을 때 과연 혹시 2, 3년을 봤을 때 네. 서울 수도권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거보다는 지방 시장이 더 좋은 시장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네. 서울 수도권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저는 투자자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 수도권은 지금 더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싼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럼 그분들은 그럼 서울 수도권을 포기하고 그러면은 다음 상승장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까? 근데 저는 그 질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지방 투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력이에요. 투자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약간 스포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수랑 매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장이 아니라 지방장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실력을 쌓으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실력도 쌓고 자금도 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쌓은 실력과 그 다음에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공부만 하는 것과 다른 점이 네.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거든요. 근데 공부만 하고 그냥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 수도권이 하락장이 왔을 때, 그리고 상승을 막 시작했을 때 참여를 못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력을 쌓고 자금을 쌓으면 그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이 지금보다 더 좋은 장이 왔을 때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잡으려면 나는 일단 준비돼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미리 오를 지역에 가서 좀 네. 길목을 지키는 투자, 요거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각 지역마다 아까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각 지역별로 비교 평가를 통해서 현재 그 지역이 싼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방의 예시 한 건, 그 다음에 수도권의 예시 한 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울산이라는 지역이고, 네. 울산을 제가 맨 처음에 임장을 갔을 때, 그 울산의 대장은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아이파크라는 이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를 이제 제가 가격을 보고 갔는데, 그때 갔을 때가 이 시기였어요. 한 9년 초 이때 이제 가격이 막 떨어졌을 때 이 시기였는데, 가격이 거의 한 5억 정도 했을 때였는데, 택시기사님이 너무 비싸다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로 친다면 뭐 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울산이 너무 싼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아파트랑 컨디션이 제일 비슷하게 일단 맞춰놓는 필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평형을 30평대로 먼저 설정을 해놓고, 32평에서 36평, 이게 84제곱이거든요. 그래서 84제곱으로 설정을 해놓고, 세대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 400세대 이상 이렇게 잡아놓고요. 입주 연차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은데, 한 22년부터 대략 한 14년? 요 정도까지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딱 여기 이제 필터링에 걸리는 아파트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들과 비슷한 아파트들을 다른 지역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실 사이트 가셔서 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누르시고 아까 울산의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문수로아이파크 2단지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가 이 시기였거든요. 2019년 이 시기. 그런데 이 시기 때 다른 지역의 그래프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 필터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구의 이제 입지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랑 한번 붙여보는 거죠. 물론 대구가 조금 더 큰 도시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 메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격대가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이 아파트,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이 아파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둘 다 9억대니까. 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수성구에 두산동에 있는 트럼프 월드 수성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원래 입지 가치 대비 원래 가격대가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이 더 쌌었잖아요. 그런데 대구의 상승기 때 파란색 그래프가 더 비슷하게 올라가더니 이 시기 때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더 올라갔죠. 이때 보면 이 시기였던 거예요. 울산이 올라가기 전 시기. 그러니까 원래 나보다 입지 가치가 안 좋아서 가격대가 더 쌌던 아파트가 현재 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인 문수로 아이파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보다 원래 쌌던 아파트가 나보다 비싸졌네? 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문수로 아이파크가 더 비싸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가지고 같은 광역시인 광주로 한번 가서 광주의 비교군을 한번 붙여볼게요. 광주의 대장은 남구 봉산동에 있는 이제 포스코도샵이 예전에 대장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아파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 아파트가 지금 필터링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광주 남구 봉산동에 있는 포스코도샵이라는 아파트고 33평을 이렇게 붙여보면
이 아파트 역시 가격대가 원래 훨씬 낮았던 아파트인데 네. 이때 당시에 가격이 어떻게 됐죠? 치고 올라간다. 네.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간 거예요. 네. 물론 이때는 뭐 다른 이슈도 있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가격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네. 울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가격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현재 5억에 있는데 나보다 원래 저렴했던 애들이 가격이 6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6억 5천 이렇게 되니까 울산이 보기에 그리고 돈의 관점에서 보기에 너무 싼 거죠. 그랬기 때문에 현재 입지 가치에 맞게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는 이런 아파트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입지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끼리 다 비교를 해보고 최대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과거 가격대가 비슷했으면 비슷했을수록 더 정확한 비교 평가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런 예는 이제 지방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수도권도 이게 가능해서 제가 수도권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도권에서 조금 이제 가격대가 늦게 오른다고 하는 파주운정 신도시가 요즘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파주운정 신도시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파주운정 신도시는 왜 안 오르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머니까. 그런데 이제 개발 호재 탭을 이렇게 보면 이제 GTX-A 운정역이 여기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이게 생기면 이쪽에는 막 큰 호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호재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은 언제 올랐을까? 이 아파트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롯데캐슬 운정호수 7단지라는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랑 똑같이 컨디션이 비슷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평형대를 30평대, 32평에서 36평 맞추고 세대수는 뭐 대략 그냥 500세대 이상으로 잡고요. 입주 연차를 지금 이 아이가 8년 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년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필터링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아파트를 아까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롯데캐슬을 여기다 이제 그래프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롯데캐슬 이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의 34평대를 이렇게 다 가격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 길목에서 지키고 서가지고 이때 투자할 수는 없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게 비교 평가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이 운정 신도시보다 조금 빨리 오르는 도시들을 먼저 가격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사실 비교군이 안 되니까 남양주시로 왔는데 남양주시에 뭐 예를 들면 지금 가격대가 비슷한 이 아파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산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황금 다산이라는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여기로 가볼게요. 이 아파트가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서 퇴계원 힐스테이트로 한번 봐볼게요. 네.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퇴계원읍의 퇴계원 힐스테이트. 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퇴계원읍의 퇴계동 힐스테이트. 네,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의 가격대가 거의 똑같았던 이 아파트가 파주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를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걸 봤다면 네. 비슷한 가치 아파트는 이미 5억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아파트는 아직 가만히 있어. 그러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직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안산도 요즘에 많이 올랐으니까 안산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안산 쪽에도 이렇게 비슷한 필터링에 잡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동에 있는 여기 있죠? 이 아파트들을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아파트도 원래 가격대가 거의 비슷했거나 조금 낮았던 아파트인데 이 시기에 먼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랑 비교해 봐도 내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이 길목에 서가지고 먼저 파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렇게 상승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야, 되게 좋은 사이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교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물론 이제 현재 이렇게 가격이 벌어진 게 입지 가치가 정말 변해서인지는 네. 서울 수도권은 임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네. 정확한 비교 평가가 가능한 건 맞죠.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이용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럼 2022년에는 네. 좀 어떤 지역이 오를 22년, 거라고 보시는지. 네, 22년에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지방 도시들을 그냥 지역만 말씀을 해드리면 네. 포항, 포항. 구미, 원주, 김해, 거제, 목포, 그리고 군산, 전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다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오를 것 같고 조금 22년에 힘들 것 같은 지역들은 네. 세종, 대전,
대구, 그다음에 순천, 여수, 광양 이 정도 왜 도시들. 힘들 것 같은 거죠? 너무 그동안 상승기가 길었고요. 네. 뭐 당장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상승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22년에는. 물론 22년에 다시 23, 4년의 예측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네. 그동안 상승이 너무 길었고 가팔랐던 지역들은 지금 이미 앞으로 예정된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는 향후 공급 물량이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하락 기간이 길었던 지역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에서 좀 벗어나서 네. 오프라인 임장 네. 가야 되잖아요. 임장 갈 때 뭘 봐야 될까요? 저 사실 요즘 좀 다니고 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임장을 네. 가기 전에 제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구해줘 홈즈 가면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뭐 싱크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귿자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 나무보다도 더 나이테 같은 이파리나 나이테를 보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는 나무랑 나이테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네네. 숲을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무만 자꾸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섹션을 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네. 만약에 임장 초보라면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고 그 임장에서 숲을 보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이 정말 내가 살기 좋은지 내가 그 지역에서 산다면 네. 정말 편리한지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라면 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네.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다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있는지 네. 이거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내 집 근처에 많으면 좋은 것들 아까 6차 필터링에서 했던 것들 병원 약국 많고 공원 많고 마트 많고 그다음에 뭐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 있으면 좋고 예쁜 카페 같은 거 있으면 좋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내 집 근처에 술집이 밀집되어 있거나 네. 그다음에 뭐 모텔촌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공장이 있거나 이러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좋은 상권이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보면 되고 네. 사실 2단계에서는 걸어서 임장을 하셔도 물론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좋지만 네. 그냥 차를 타고 분위기 임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알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여러 지역을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지역에 조금 더 살기 좋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게 초급 단계거든요. 중급 단계로 넘어가면 네. 이제 초급 단계에서는 나만 살기 좋으면 돼요. 근데 중급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남들도 살기 좋을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들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네네. 좀 범위를 제가 좁혀드리면 엄마들이 살기 좋을까? 엄마들이 여기 살고 싶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 애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애가 없거나 네. 아니면 애가 있어도 학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그런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애를 키우기 좋은 환경, 공부시키기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럼 그 관점에서 부동산을 임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변에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선호하는 중학교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아파트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지, 네. 혹은 뭐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엄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은 예를 들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방지턱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 앞인데 뭐 단속 카메라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차들이 아무래도 카메라가 없으면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를 엄마의 눈에서 보는 게 중급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초급 단계에서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동네, 나만 살기 좋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임장이 익숙해지면 네. 더 나아가서 엄마의 눈으로 여기가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인가, 애 키우기 좋은 지역인가를 보시는 게 중급. 그 다음에 고급 단계로 넘어갔을 때 네. 그때 저는 부동산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전에 부동산을 들어가시면 소장님한테 휘둘리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서 커피 한잔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손품 먼저 팔고 초급, 중급을 끝내고 가면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들이 리스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명확해지죠. 네. 예를 들어 여기에 단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어디에 출퇴근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단지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분리수거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내부 자재는 좋은 걸 썼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이거는 숲이 아니라 나무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나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급 단계에서는 내가 질문할 것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네. 그걸 가지고 부동산 소장님이랑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초급, 중급, 고급
요 세 단계를 좀 알아야지 명확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명확한 네. 어떻게 보면 내게 맞는 동네를 좀 찾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오늘 또 부동산 사이트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좀 어디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요약 네.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는 이 네. 인구 세대수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구 세대수는 아까 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세대수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지역이 인구수가 늘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볼 때도 미분양이 수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미분양 수치 보실 때 부동산 지인 사이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지역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미분양 수치를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어디에 미분양이 있는지까지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수요 입주 탭에 가서 입주 물량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을 볼 때 이 입주 물량 데이터를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보고요. 이 외에도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 정도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될 것 그럼 같고. 이 사이트 넘어가기 전에 네. 서울에 공급이 그렇게 2025년까지 네. 별로 없다고 하는데 한번 네. 진짜 어떻게 없는지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서울에 21년에도 이제 평균 수요선보다 밑에 있는데 22, 23, 24는 공급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없구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시는 게 23, 24에 빠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공급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서울 시장이 수요와 공급만으로 해석이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수요와 공급은 여기서 이 정도 보면 되고, 네. 호갱노노는 아까 뭐 학원가 탭도 보여드리고, 분위지도 탭도 보여드렸는데, 네. 저는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개발호재 탭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보시면, 이렇게 개발호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개발호재 탭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설정 가셔가지고 개발호재 탭을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개발호재 탭이 좋은 게 임장을 가실 때 예를 들면 뭐 미사신도시를 임장을 가신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예정이잖아요. 미사 네. 연장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여기 어디에 생기는지까지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기왕이면 앞으로 여기 생기는 역세권 단지들 우선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장을 가실 때. 그렇죠. 왜냐하면 역세권 아파트는 더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 호재 탭을 보시면 언제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기능이 경사 기능이 있어요. 경사. 여기. 임장을 가보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 경사가 있는지를 확 눈에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경사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평지. 네네네. 노란색은 얕은 경사, 그 다음에 오르막길, 뭐 등산하는 느낌까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장을 가보지 않더라도 경사가 있는 지역보다는 평지 지역이 훨씬 좋으니까 이런 것들 기능 활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학원가 기능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이제 아실에서 말씀드리면, 아실에서는 제가 많이 쓰는 기능들이 아까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 기능, 그 다음에 부동산 빅데이터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도 공급, 미분양,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 근데 아실이 좋은 게 뭐냐면 PC 기반이랑 모바일 기반이랑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장 가셔가지고 갑자기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이 궁금하다, 미분양이 궁금하다 이러면 이 기능을 모바일에서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역별로 공급 물량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급 물량 말고 아까 매매 전세 지수 보여드릴 때 가격 변동 탭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순위 분석 기능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디가 대장 아파트인지를 모르면 네. 그냥 막 강원도 원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84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원주 더샵 1, 2, 3, 4단지가 대장이다. 그다음에 아까 무실동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실동, 방곡동, 무실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무실동, 방곡동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들이 많으면 좋은 동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걸 보고도 어디가 좋은 동네인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많이 산 아파트나 갭 투자 증가 지역, 네. 외진 투자 증가 지역 이런 거는 투자하러 가기 전에 다른 분들은 어디를 투자하나 이런 걸 활용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순품 파는 단계에서는 충분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정도만 하려면 뭐 전국의 흐름 같은 건 잘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이 나는 1,000만 원을 아파트 산다라는 거는 네. 결국 갭 투자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치? 나머지 돈은 누군가의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갭 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공감을 합니다. 네. 왜 제가 일부만 공감을 하냐면 만약에
그 다주택자들이죠. 갭 투자들은 그쵸.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였으면 네. 이미 아파트 가격은 전국이 잡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규제책을 계속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이 지금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김수현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게 정책들을 한 번에 안 내고 따로따로 이게 시기별로 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8.2 대책, 그다음 9.13 대책 이런 대책들에서 한꺼번에 대책들을 막 쏟아냈어요. 특히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혹시 집값이 오르는 게 다주택자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때문에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다주택자가 먼저 들어가서 가격을 조금 더 빨리 올려놓고 가격이 오르는 기울기를 조금 더 가파르게 할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원인이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주택자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네네. 꼭 저희가 역기능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순기능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승기는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주택 시장 자체가 네. 자가 점유율이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이 네. 6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내 집이 아닌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40%는 있다라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새를 사시는 분들 계실 거지만 나는 내 집 살기 싫고 나는 새를 사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뭐 학군 때문에 학군지에 사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새를 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공공에서 임대를 하는 주택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냐를 봤을 때는 전국으로 봤을 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에서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네. 민간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 공급을 민간에서 못 해준다? 그러면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럼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씬에서 되게 유명하신 신성철 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닫힌 개 이론이라는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은 다 다른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이다. 우리가 전세 가격만 누른다고 전세 가격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을 누르면 매매 시장과 월세 시장에 다 영향을 끼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매매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다주택자를 안 좋게 보기보다는 네.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폭탄 이슈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요즘에 네.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네. 이제 투자하시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세금 때문에 과연 내가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맞아요.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선택을 세금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갈아타기 하는 전략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세금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금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취득세. 취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면서 내야 되는 보유세가 이제 종부세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보유세, 종부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 이거예요.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1주택자가 취득을 할 때 조정 지역에다가 하면 8%를 내지만 비조정 지역에 매수를 하면 1.1%거든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아직도 1주택자는 취득세 측면에서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2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3주택자가 될 때 비조정 재개하면 8%, 4주택부터는 12%니까. 근데 요즘에는 12%를 감수하고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 말은 그걸 감수하고 나더라도 남는 수익이 더 많다라는 얘기고 네. 만약에 그 취득세가 부담스러우시면 법인으로 가셔도 되고 비주택으로 가셔도 되고 네. 방법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 세금 떼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거지. 네. 일단 그 틀만 한번 깨고 나면 보이는 게 굉장히 많다.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많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만약에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라면 네.
아마 재산세랑 종부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시가로 한 19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4주택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한 서울에 시가 12억, 그다음에 뭐 김해에 하나, 뭐 거제에 하나, 군산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칠게요. 시가가 합쳐서 19억인데 네. 이분이 내는 재산세 종부세의 합이 연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 4개의 주택이 1년 동안 1,000만 원도 안 오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 19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랑 재산세 걱정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미리 겁을 먹고 그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산세랑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요즘에는 부동산 계산기가 인터넷에 잘 돼 있어서 네.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걱정되신다면 네. 명의를 분산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투자하시거나 방법은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건 양도소득세인가요? 네, 양도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를 제외한 네. 공시가 3억 이하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요. 네. 그러니까 그 주택을 팔 때도 배제되지만 다른 주택을 주택수 계산할 때도 배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방이니까 네. 지방의 공시가 3억 이하면 시가로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 이하에 팔 수 있는 집들, 즉 제가 지금 3억 정도에 사서 한 2년 후에 5억까지 갈 수 있는 집들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치면 5억에 매수하더라도 공시가가 3억이 안 되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도 없이 그냥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이슈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새로운 집을 사면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 요건도 2년도 추가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게 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접근은 하시되 만약에 내 주택의 비과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기회는 굉장히 많이 네,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부동산 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네. 부장이었으니까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근데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리고 5년 전에도 그 얘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 더 이상 부동산은 안 오를 거다. 맞아. 특히 지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이 불장이고 네. 안 오른 지역이 없거든요. 불바다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불바다인데. 올라서.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 사이클이 다 다르게 움직인다. 그거는 지역이 어떤 사이클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분석만 하면 네. 충분히 앞으로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네. 떨어질 거야? 라는 논리보다는 진짜 그게 맞는지를 본인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으면 네. 남들이 뭐가 오른다. 그리고 옆에서 몇 억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만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해져요. 맞아.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서 내 확신이 들면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많이 올랐다. 이제 끝물이다라고 해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혹시 그게 틀리더라도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네. 그게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내 인생을 다 녹이는 금액이 아니라면, 네.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실현을 하는 게 시도하는 게 낫다. 네, 좋다라고.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투자 수단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한 노력이 진짜 노력이었는지 가짜 노력이었는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가서 난 10시간을 공부하고 왔어. 그런데 가서 책상 정리하는데 30분, 그다음에 커피 마시는데 또 20분, 그다음에 나가서 수다 떠는데 10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10시간 내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나 오늘 도서관에서 10시간 공부했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는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진짜 노력을 했는지. 네. 그게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공부든 취업이든 그걸 먼저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 대답에서 본인이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누구든 인정할 수 있게 열심히 하셨다면 그거는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는 것처럼 아직 끓어오르지 않은 99도일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력이라는 게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데 네.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네.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네. 주변에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결과로 증명을 그쵸, 해내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몇 시간 공부했고 얼마나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했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주면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노력했다라는 걸 주변에서 다 이해해 주니까 맞아요. 그 시간까지 방향만 제대로 됐다면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사실 결과가 없이 내 노력을 설명하면 막 구구절절 설명을 맞아요.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 상대방도 납득도 잘 안 해주는데 어쨌든 내 결과가 있으면 맞아요. 그 과정을 굳이 안 말해줘도 맞아요. 열심히 했겠구나. 맞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튜브 하니까 지금 구독자 이제 98만 넘고 네. 올린 영상이 한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 지금까지 올린 영상 한 1,400개 좀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뒤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맞아요. 네. 3년 동안 어떻게 1,400개 올렸지? 맞아요. 진짜. 하루에 1.3개 올리고 네, 네. 매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라는 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좀 들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저자님은 네. 이제 저희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네. 저자님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느 기업에 다니는지 저는 이제 들었는데 네. 그 회사도 뭐 사실 상장사고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네. 왜 부동산 투자하셨어요? 한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19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고요. 네. 일단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깊게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저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일단 제 가족들,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해지려면 꼭 돈이 필수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들었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한 영향력을 드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인생의 목표인데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만 해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직장이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오래 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임원까지도 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답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20대 때는 또 네.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취업이 어떻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취업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오고 하면서 오히려 자산 가치는 엄청 오르면서 직장 생활에 답이 없다라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20대 때 문을 제대로 한 건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답이 없어. 그냥 거기서 이제 답이 없는 곳에서 문을 스스로 열고자 했던 분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좀 힘든 상황에 좀 빠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네.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남의 말 듣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네. 저는 투자랑 투기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투자는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한 것에 대해서 자금을 투여하는 게 투자고 투기는 남의 말 듣고 확신 없이 한 것이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사전적 정의는 아니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공부하는데 지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초등학교 6년, 그렇죠.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다음에 또 취업하면 끝이 아니라 취업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승진 시험도 보고 계속 공부하니까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팀장 자리에 가더라도 내 노후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 이게 되게 좋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냥 서울에 내 집 하나 갖고 내가 노후에 그냥 나 먹고 살 정도? 자식들한테 서로 안 벌릴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성공한 삶이라고 보통 많이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저는 딱 1년만 미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길게도 아니고 딱 1년만 미쳐서 공부하면 1년만 공부하고 그만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미쳐서 공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과가 나면 누가 옆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죠. 네. 돈이 벌리고 하면 그게 재밌어서 옆에서 누가 안 시켜도 하는 단계까지만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어떤 투자 분야든 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본인이 확신 가지고 재밌는 투자하면서 네. 평생 투자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계까지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말씀. 작은 성취라도 뭐라도 하게 되면 그 성취가 나를 자동으로 이끌어주는 맞습니다. 원동력이 될 테니까. 맞습니다. 자, 김작가 TV 처음 나오셨는데 네. 부동산 투자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실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할 때 보통 좋은 문구를 보거나 아니면 좋은 영상을 보고 보통은 그래 좋다 그러고 끄덕끄덕이고 거기서 그냥 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글과 아무리 좋은 영상을 봐도 내가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 그냥 책을 단순히 읽었을 때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단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변화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본인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또 이제 김작가 TV에 네. 워낙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고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분명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작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이 채널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꼭 실천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천을 하실 때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 저자님 이 책 함께 하신다면 그 실천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시크릿 브라더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